뉴욕 증시는 소매업체들의 판매 실적 개선과 중국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4일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0.7% 올라 9,344로 마감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로 4개월째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리시 총재는 유로존 지역의 점진적 회복을 이유로 유로존의 성장률 또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 OECD가 밝혔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는 계속 침체를 예상했지만 3분기와 4분기에 미국과 유로존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유엔 주재 대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있고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감 단계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드디어 5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0.7% 가까이 올라서 9,344로 끝이 났는데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천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역시 0.8%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은행주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상품주와 소매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간 고용지표라든가 서비스 관련 경계 지표는 오히려 좋지 못해서 시장에 실망 매물만 불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어제 네. 예상하셨던 대로 은행주 쪽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네요. 예, 어제 뉴욕 증시가 좀 사흘 동안 하락하면서 닷새 만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주로 은행업종과 소매업종, 그리고 어제 특징적으로 이제 금값이 좀 급등하면서 금속 관련된 상품주들이 이제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었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름세로 좀 출발했지만 일단 경제 지표들이 기대치에 좀 미흡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장중에 약세로 밀리게 됐습니다. 어제 특징적이었던 게 일단 ISM의 8월 서비스업 지수 발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인 8월 고용 지표가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눈치 보기도 좀 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매물로 크게 밀렸던 은행이나 금융주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이제 상품주, 소매주가 더 강해지면서 뉴욕 증시가 나흘간 이어졌던 하락을 좀 이렇게 끊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OECD에서도 이제 경제 성장을 좀 상향으로 좀 지표를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ECB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약간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우의 차트 한번 보면서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죠. 예. 일단 다우지수 지금 차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일봉을 좀 보고 계신데요. 네. 일단 어제 약세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그제 좀 좋지가 않았었죠. 네. 어제 좀 은행주를 통해 가지고 좀 반발 매수세가 나오면서 좀 지수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지표에 대한 안정적인 매수세보다도 또 내일 나올 고용 지표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좀 지수의 상승폭은 좀 다소 약간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S&P 500 지수도 일단 흐름은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S&P 500 지수의 흐름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걸 보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제조업 지수가 좀 약간은 호전되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좀 종합 지수가 좀 좋은 흐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크게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이 미국 지수 한번 여유 있게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름세로 출발했었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기대치에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중에는 또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내일 8월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들 점검 먼저 해보고 이제 호재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예, 일단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는 일단 좀 감소폭 자체가 좀 예상치보다 좀 약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한 4천 건 정도 일단 감소를 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일단 10,000건 정도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마 지표에서는 그렇게 좀 이제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BNP 파리바에서 좀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명이 안나 피레티라는 분이 고용과 네. 개인 소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혀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표를 통해 가지고 4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평균 표를 제가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 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회색선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전에 리먼 사태 이후로 꾸준하게 좀 상승하다가 최근에 좀 약간 청구 건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4주에 대한 평균선도 좀 많이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 자체가 좀 최근에 다소 좀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지표가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모습 좀 이어지고 하는데 아마 하락 추세는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 지수가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는 하락
하락세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관련해서 서비스업 지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에 드디어 8월 달 ISM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업 지수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오르면서 뭐 11개월 내 가장 높았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호재로 작용을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뭐 시장의 그 서비스 시장의 그 예상치보다는 일단 예상치를 좀 약간 상회했다는 모습 보이는데 네. 시장 예상치는 약 한 48.8% 정도 지수를 좀 봤었는데요. 네. 실제로 시드립 지수를 나타내 보니까 48.4 정도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약간 하회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이틀 전에 제조업 지수가 발표를 했었죠. 제조업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그 상승하면서 일단 그 경기 확장 국면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서비스 경기가 반등에도 불구하고도 보다도 이제 48.4, 아니 50%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아직 확장 국면을 좀 많이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게 아마 투심에 대한 좀 불안감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틀 전에 발표가 됐던 8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인 50을 상회하면서 19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발표됐던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50에 채 도달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또 투자자들한테서 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주요 업종별 등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은행업 쪽에 반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일단 어제 제일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업종, 그다음에 소매업종, 그다음에 금속 관련 업종이었는데, 예. 일단 금융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뭐 대부분 좀 약간 예상을 했지만은 예. 좀 예상 그 매수세 유입이 좀 강하게 컸습니다. 특히 JP모건이나 그 BOA, 시티그룹이나 웰스파고 같은 경우 한 3에서 4% 정도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소매주에서 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가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바지 업체죠, 갭이 약 한 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금값이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예. 온수당 997달러 정도 한 1,000불 지금 육박하면서 예. 나타냈는데 이게 뭐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금값이 좀 폭등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상품들은 특히 알루미늄 제조업체죠. 알코아나 프리모트 맥모란이 한 4% 정도 상승하면서 상품주도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좀 많이 반등을 시켰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정말 골드러시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금값이 지금 뭐 온스당 지금 1,000달러에 육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별 등락까지 봤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간밤 말고 그 전날 밤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시장의 어떤 경계감을 키웠던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밤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 미국의 8월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어떤지 오늘 밤 또 예정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것까지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오늘 밤에 이번 주에 가장 큰 지표 중에 하나죠. 8월 고용 지표가 지금 이제 잡혀 있는데요. 주요 일정 보시면 일단 8월 비농업 분야 노동자 수에 대한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8월 실업률, 그다음에 8월 평균 시간당 임금, 그다음에 평균 주당 노동 시간이 잡혀 있는데요. 일단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비농업 분야 노동자 수가 일단 미국 지표 중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비농업 분야 일단 노동자 수는 전망치에 비해서 이제 그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전망치가 좀 다소 좀 안 좋은 모습은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실업률도 좀 전망치가 좀 다소 좀 실업률 자체가 좀 증가할 거라고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알다시피 어제 발표했던 중에 하나가 지금 몬스터 몬스터 고용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구직자는 굉장히 많은데 구인자가 굉장히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도 우리나라와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기업주 입장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걸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실업률도 좀 안 좋게 일단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오늘 전일 미국 시장에 아마 투심에 좀 압박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주 미국 증시 주요 일정을 한번 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7일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뭐 우리한테 이렇게 보면 안심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노동절 휴장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쉬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뭐 간밤에 실업률 쪽이 조금 고용 지표가 좋지 못해도 이날 충격을 조금 하루 쉬면서 나름대로 흡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 예. 경우가 좀 많이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화요일은 이제 7월 뭐 소비자 신용 지표나 지표가 지금 발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일 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 무역 수지하고 그다음에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그러죠. 그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이제 목요일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고용인데요. 고용 지표가 좀 잘 발표돼서 반등세 어렵게 또 반등한 만큼 계속해서 조금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유럽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내리면서 끝이 났죠. 예, 어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초반에 트리세 총리의 발표도 좀 있었죠. 예, 경기 침체는 유럽은 끝났다라는 예. 발표와 함께 그리고 금리가 좀 동결되면서 강세로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미국 고용 지표의 좀 불안감이 아마 그 지표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트리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일단은 유럽에 대한 경기 침체는 좀 많이 끝났을 거예요. 끝났다고 좀 많이 발표를 했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좀 많이 2분기에 대한 제조업 지수들이 좀 많이 상승하면서 아마 이런 발언이 좀 많이 강하게 힘을 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이제 4개월째 1% 정도로 동결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도 동시에 얘기를 했었죠.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주시죠. 앞서서 금값은 온스당 거의 $1,000 육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간 높아지면서 금값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유가는 이제 등락을 거듭한 끝에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배럴당 한 $67 선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특히 유가 자체가 이제 전날 에너지 정보청에서 휘발유 수요가 이제 전주 대비 한 4%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전 중에 한 $69.4까지 상승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내일 잡혀 있는 8월 고용 지표가 하루 앞두고 이제 그게 좀 발표된 점이 좀 부담감을 작용하면서 한 $67.66로 좀 마감하면서 낙폭을 약간 만회하면서 이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한편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니까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늘면서 미국 국채 가격 그리고 일본 엔화는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아침 뉴스타라 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 국무총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이 됐죠. 이 밖에 6개 부처 장관이 모두 물갈이 되면서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이번 인사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주시죠.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한 2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 이명박 정부의 탕평책이 이번엔 먹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탕평책이라고 하면은 이념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탕평책이 카드가 먹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예상대로 정치인들의 입각이 두드러졌다. 원래 국회의원 출신이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3명이 합류하면서 총 5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정운찬 총리 내정자부터 이제 조금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 서울대 총장이기도 한데요.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애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나요? 예, 일단 정운찬 총리라고 하면은 친화력과 실력을 모두 인정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프로필부터 한번 보시면요. 걸어온 길을 한번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충남 공주 출생으로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를 졸업한 뒤에 서울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와서 사회과학대 학장을 맡기도 했고요. 학장을 맡은 그 해에 서울대 총장이 됐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요. 이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서울대 평교수로서 직선제 개헌의 성명을 주도하면서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2002년에 직선제를 통해서 서울대 총장이 됐고 직선제 총장 사상 처음으로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왔습니다. 임기 동안에는요, 입시에 지역 할당제를 도입해서 관심을 또 끌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또 황우석 교수 사태 때문에 곤혹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같은 사람이 왜 이번에 입각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보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가까운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입각에도 아마 이 같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번에 정운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요, 윤중현 기재부 장관 같은 현 경제팀과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또 그의 인맥이 워낙에 넓어서 그의 인맥만으로도 내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인맥이 탄탄하고 넓다면 MB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든든한 원군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남 공주 태생의 정 총리 내정이 갖는 지금 정치적 함의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 총리 내정자의 경제 색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경제학계 내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소위 케인스 학파의 대표 주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명박 정부 입각을 하게 된다면 MB 정부 철학과 조금 엇박자를 내진 않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대부분의 신문이 이제 그 같은 점을 우려해서 다 엇박자 우려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미애 관심사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냈는데요. 네. 지금 일단 내정 후에 기자들이 이 같은 점을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경제 철학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총론은 비슷할 수 있지만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이 MB 정부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평소 소신대로 한다면요, 경제 총리로서 일단 구조조정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칼날을 날카롭게 들이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현 정부의 감세 정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데 감세해봤자 정부의 곳간만 채우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감세 정책도 그렇다면은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또 외환 시장 개입이나 금산 분리 완화 모두 MB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소신을 가져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대강 개발이나 세종시 계획 이런 것들이 또 관심을 모으는데 4대강 개발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오히려 교육이나 관광, 의료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강 개발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그런 입장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또 막상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4대강 개발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은 또 그렇게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주목을 끕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수정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요. 또 세종시가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즉 이 같은 문제들이 모두 대통령과 조율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또 이 같은 총리직 수행에 따라서 정치적인 인기도도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 또한 이번 총리 인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총리 내정자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각 부처 이제 장관들, 특히나 경제 관련 장관 인사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 장관 인사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의 입각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주목을 끄는 장관들도 모두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주호영 특임 장관 이렇게 3명인데요. 3명 모두 이명박 정부의 대선 준비 시절부터 함께 배를 타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네.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의 심중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명씩 보면요. 임태희 장관부터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임태희 장관이라고 하면 일단 3선 의원이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꼼꼼한 일처리로 알려져 있고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면서 다양한 그 정책 이슈들을 다뤄봤고 특히 노동 문제를 조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도 무난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동계에서도요 이번에 대화가 가능한 장관이 왔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이것을 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일단 스타일은 장비 스타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친박계 재선 의원인데요. 성격이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또 선이 굵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항상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줘서 예.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가 지경부를 담당했던 과였습니다. 여기에 분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 지경부 이슈에 낯선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이제 장관이 되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문제에 포커스를 맞아서 책임을 떠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호영 특임장관을 보면요. 네.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인데요. 주호영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상당히 삼고초려했던 인물로서 이렇게 신임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일하는 스타일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그림자 수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최경환 장관하고는 또 상당히 다르고요. 특임 장관이라고 하면은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정한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그때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을 해나갈 것 같고 그에 앞서서 일단 당과 정부 청와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 소통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임태희, 최경환, 주호영 장관의 행보도 이번에 MB정부가 정치인을 입각시킨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이런 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B노믹스의 사사건건 쓴소리를 했던 정운찬 전 서울대 총리를 국무총리에 낙점시킨 MB정부의 여러 가지 인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경제뉴스 다시금 초점을 좀 맞춰보죠. 2분기 실질 GNI, 즉 국민 총소득이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전기 대비해서도 5.6% 증가한 셈이죠. 예, 상당히 큰 증가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이번에 발표된 성적이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질 GNI라고 하면요, 생산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소득을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즉 실질적인 구매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좋아졌나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면을 따지는 겁니다. 이번에 5.6% 늘었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보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좋아진 것도 좋아진 것이지만 원자재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번에 실질 GDP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7월 말에 속보치 발표된 것은 2.3% 성장이었는데 이번에 확정치를 내는 것을 보니까 2.6%, 즉 0.3%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OECD 회원국 중에서 1등인 성적인데요. OECD 회원국 이번에 2분기에 1% 성장한 곳도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3분기 이후 실적이 수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3분기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4분기에 책정돼 있던 예산을 지금 당겨서 집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이 덜 됐다. 이렇게 정부는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는 잘 왔는데 또 하반기는 좀 걱정스럽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때문에 3분기 예산이 모자라다면 4분기 예산을 당겨 쓰겠다. 4분기 예산이 57조 7천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중에 12조를 그러면 미리 땡겨서 3분기에 써보자. 그렇다면 4분기에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게요. 그때는 이제 12월 가서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겠다. 즉 3분기에는 4분기 예산을 일부 쓰고 4분기에는 1분기 예산을 당겨 쓰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물론 더블 딥 현상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행보인가? 과연 세계에서 성장률 1위를 할 정도로 쓰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국간이 너무 빨리 비면 나중에 또 경제적인 타격이 왔을 때 범퍼가 하나 사라지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부 예산 운용 과연 맞는 건지 또 부작용은 없을런지 다시금 생각을 해볼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연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가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0.7% 가까이 올라서 9,344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급락했었던 은행주, 금융주에 드디어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금값이 온스당 $1,000에 육박하면서 상품 관련주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소매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기대했던 경제 지표들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주간 고용 지표가 모두 기대치에 부합을 했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면서 실망스러운 매물들을 많이 좀 불러냈었는데요. 과연 우리 장은 오늘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